1946년 7월 4일 아침, 많은 군중이 그단스크의 중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음악도 없고 연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무대를 지키는 군인들의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피해자와 지역 시민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대량 교수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나치 정권의 가장 잔혹한 모습을 구현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슈투트호프의 수용소 에이웁세헬 인넨입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니 완다 바크만이 있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사형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우르술라가 있었다. 파라다이스족은 눈 속에서 맨발로 달리도록 강요하는 등 가학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가장 어린 엘리자베스 베커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범죄는 침묵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날은 연설은 없었고 바람소리, 발소리, 그리고 교수대만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모든 것이 오디오로 녹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죽음과 같은 침묵이 들립니다. 왜 이 여성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사형 집행인이 되었을까? 그의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슈투트호프의 가장 악명 높은 교도관들, 공포의 미궁인 슈투트호프에서 가장 잔혹했던 것은 수용소의 잔혹한 구조나 학살 방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인생의 절정에 달했을 당시 나치 정권이 특징적으로 보여준 가장 극단적인 비인간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중 3명의 인물이 불안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니 원다 바크만, 우르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베커. 그들 각자는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스며든 일상적인 사악함의 한 면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기괴한 아이러니한 별명을 가진 제니 완다 바크만은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그녀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이며 사악함을 품지 못할 것 같은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크만은 바로 그 이미지를 이용해 수감자들에게 거짓된 평온감을 심어준 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946년 그단스크 재판에서 수집된 증언은 모두 일치된 설명을 담고 있다. 바르크만은 냉혹한 방식으로 처형을 감독했다. 그녀가 가스실로 보낼 죄수를 직접 선택할 때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무자비한 미소는 죽기 전에 본 마지막 인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 발견된 폴란드 기록 보관소에서는 그가 슈투트호프에서 수행된 의학 실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르크만이 여러 수감자의 사망을 초래한 절차를 감독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허가하는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증거와 피해자 증언은 그 변명을 반박합니다. 바르크만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충격적인 열정으로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우르술라의 이야기 1921년에 탄생한 파라다이스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함이 덜한 것은 아니다. 더욱 튼튼한 구조와 단단한 외관을 갖춘 파라디스는 시골에서 알려졌습니다. 무자비한 사디스트로 바르크만과는 달리 그녀의 잔인함은 기만적인 아름다움의 후광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이며 잔인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기괴한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참가자를 굴욕시키고 지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죽이기 위해
고안된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가장 흔한 게임 중 하나는 수감자들이 구멍이 뚫린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그 임무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은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많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 여성 생존자의 증언으로 파라디스가 여성 수감자들을 얼음판 눈 위를 맨발로 달리게 했고 돌 때마다 채찍으로 때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그녀의 얼굴에도 드러났죠. 모든 비명소리가 그녀에게는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2020년에 기밀이 해제된 문서는 우르술라가 파라디스는 또한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슈투트호프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들은 그가 아무런 도발도 없이 그저 권력을 행사했을 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포로들을 총살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인물인 엘리자베스 베커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불안한 인물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베커는 에이웁세헤린으로 모집되었을 때 겨우 20세였습니다. 1944년에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검소하고 익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르크만과 파라디스와는 달리 베커는 표면적으로 가학적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신은 빨랐습니다. 슈투트호프의 독성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수용소의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스실로 보낼 수감자 선발에 참여하고 신체적 처벌을 감독했으며 화장터에서 체계적으로 시체를 태우는 것을 아무런 공감도 표하지 않고 목격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베커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보는 모든 잔혹한 행위에서 교훈을 얻은 듯했습니다. 재판 당시 베커는 자신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호소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는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작업을 독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베커에게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념과 확신을 가지고 맡은 이념적 의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커는 바르크만과 파라디스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6년 7월 4일에 그단스크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세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악은 항상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는 평범함, 젊음, 겉보기에 순수함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르크만, 파라디스, 베커는 초자연적인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민을 무효화하고 복종을 잔혹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르치는 체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범죄는 영원한 경고입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면 누구나 사형 집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비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르크만, 파라디스, 베커의 행동은 처벌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6년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세 사람 모두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르크만과 파라디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그단스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베커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마지막 말에서 후회의 뜻을 표했다. 슈투트호프 재판은 동유럽에서 전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은 나치 정권의 가장 잔혹한 수용소 중 하나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폴란드 특별법원의 감독 하에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적 보도에 따라 수용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여성 6명을 포함해 13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전쟁 범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중 하나였으며 당시 다른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피고인 선정은 해방 직후 수집된 증거, 즉 사진, 행정기록, 생존자 증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 중 하나는 수용소의 비인도적 상황과 수용소 인원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자세히 기술한 접근 보고서였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제니 완다 바르크만, UA 파라디스, 엘리자베스 베커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량 처형과 죽음의 행진을 담당했던 남성 수용소 관리자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폴란드 기자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관심에서 불안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30명이 넘는 생존자들이 수용소의 비인도적인 환경, 잔혹한 처벌, 즉결 처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유대인 생존자인 아나 케이는 바르크만이 가스실에 들어갈 죄수를 어떻게 선별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를 활짝 웃으며 걸어 다니던 모습이 기억나요. 마치 우리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던 눈빛이요. 언니가 끌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였던 눈빛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또 다른 목격자인 피오트르 S는 파라디스가 무의미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갖는 걸 좋아했어요. 그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녀만의 것이었으니까요. 1946년 5월 31일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13명 중 여성 경비원 전원을 포함해 11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처형은 1946년 7월 4일에 그단스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슈투트호프 생존자와 지역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위는 정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목격자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겁니다. 재판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제니 완다 바크만이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쓴 편지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독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할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재판 중에 오디오 녹음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관행이었습니다. 폴란드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이 녹음 자료에는 피고인과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으며 슈투트호프의 공포와 재판의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재판과 공개 처형은 그단스크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징적인 마무리이자 과거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도구로서 공개 재판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다. 몇 년 후 어느 지역 농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슈투트호프 재판은 나치의 잔혹 행위를 규명하고 국제적 정의를 위한 선례를 남기려는 노력에 있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증언과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법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성공적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많은 가해자들이 조사를 피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 책임,
과거의 공포를 기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정의를 피해 도망친 여자들, 헤로타와 도망친 수호자들, 제3제국이 붕괴된 후에 격동의 몇 달 동안 유럽은 혼돈의 대륙이었습니다. 국경은 모호해졌고 마을과 도시는 절망적인 난민으로 가득 찼으며 그 혼란의 바다에서 수천 명의 전범들이 정의를 벗어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 SS 장교나 나치 지도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덜 유명하지만 잔혹 행위를 저지른 데에는 결코 자기적이지 않은 더욱 신중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제 수용소의 여성 경비원인 아우프세헤린넨입니다. 가 헤로타였는데 그녀의 사건은 모든 유죄 당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헤로타 그는 1921년 독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 국가 사회주의의 부상으로 점철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질서, 국가적 위대함, 취업 기회에 대한 정권의 약속에 매료되어 1912년 수용소의 아우프세헤린 감시원으로 입대했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 헤로타는 공포의 기계 장치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신체적으로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차갑고 권위적인 성격을 지녔고 폭력을 사용하는 놀라운 성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분야 내의 여러 핵심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실 선발을 감독하고 복종하지 않거나 약해진 수감자에게 엄중한 신체적 처벌을 가하며 전쟁 마지막 날에 죽음의 행진을 감시합니다. 슈투트호프 생존자 중 한 명인 사무엘 케이는 수십 년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녀는 때리려고만 했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무가치하다는 걸 상기시키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헤로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슈투트호프의 특징인 억압과 박멸에 역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46년 초기 재판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많은 경비원들과는 달리 헤로타는 사라졌습니다. 소련군이 수용소를 해방하자 그녀는 전후의 혼란을 틈타 중부 유럽을 떠도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과 난민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대한 조사 결과 나치 정권의 전 구성원 여성 포함 이 문서를 위조하고 새로운 신분을 가장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재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 비밀 네트워크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헤로타의 경우 그는 처음에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으로 도망쳤다가 함부르크에 정착하여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의심을 받지 않는 하찮은 일을 했다고 믿어진다. 수년 동안 그녀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침묵의 장막,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전후 심층 조사를 위한 자원 부족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에 그의 행운은 바뀌었다. 익명의 일련의 항의와 그녀의 얼굴을 보관된 사진에서 알아본 전직 폴란드 수감자들의 협조로 헤로타는 독일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던 영국 당국에 의해 확인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그는 많은 나치 범죄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슈투트호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행정 유적에서 발견된 공식 문서에는 가스실로 보내질 수감자를 이송하는 기록에 대한 그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생존자인 야누시 피와 같은 목격자들은 그녀가 검사 중에 서 있을 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를 의식을 잃게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땅에 쓰러졌고 헤로타는 마치 길에 돌멩이를 깔아뭉갠 것처럼 무관심하게 계속 걸었습니다.
1953년에 헤로타는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만큼 언론에 친화적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재판은 홀로코스트에 연루된 사소한 행위자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녀가 반인륜 범죄와 대량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에 따라 그녀는 불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57년에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은 이러한 조기 석방을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헤로타는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민간인 생활로 돌아갔고 남은 생애를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보냈다.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헤로타 사건은 유죄 판결로 끝났지만 전후사법제도의 엄청난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늦어지고 형량이 관대하며 책임자를 모두 기소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교훈을 남깁니다. 일부는 일시적으로 탈출했지만 기억이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행동, 그들의 공모는 영원히 공포의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헤로타는 과거를 망각의 겹겹이 묻어버리려 했지만 역사의 무게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끈질긴 목소리를 지울 수 없었던 모든 인물을 대표합니다. 지연된 정의.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의 사건. 슈투트호프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메아리는 그리고 다른 강제 수용소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가해자 중 다수, 특히 비서, 경비원 등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새로운 사법적 노력이 망각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의 고령, 살아있는 증인의 부족, 수십 년의 세월의 무거움 등으로 인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판은 역사적 긍정의 행위였습니다. 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재판 중 하나는 아이르만드의 재판이었습니다. 퍼크너, 1925년에 태어난 푸르히너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슈투트호프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이름은 문서 속에 묻혀 있었고 나치 조직을 지탱한 익명의 공범자들 사이에서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독일 법원은 그녀의 행정 역할이 그녀를 책임에서 면제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10,000건 이상의 살인에 공모한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이 재판에서 생존자들은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냉혹한 증언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굶주림, 일상적인 구타, 즉결 처형, 화장터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공기의 모든 인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증언 중 하나인 모셰 디의 증언은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한 구절로 재판의 본질을 요약했습니다.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든 소총을 들고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파괴한 시스템에 일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행정 업무 없이, 서면 명령 없이, 꼼꼼한 기록 없이는 대량 학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관료주의는 가스실만큼이나 치명적인 무기였다. 퍼치너는 연약하고 조용하며 거의 무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회개의 의지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정과 생존자들의 눈에는 그의 노령이 그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판 중에 특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 일했던 여성 중 일부가 쓴 개인 편지와 전쟁 중에 독일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잊혀진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이 편지들은 가해자들의 사고방식을 거침없이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이니셜로만 알려진 보호자가 여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작업은 어렵지만 독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감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닳게 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차가운 말투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연구자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인간화가 두려움이나 순간적인 강압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내면화되는 깊은 신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슈투트호프의 잊혀진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던 역사학자 팀이 이름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1945년 이후 기소된 적이 없는 경비원, 비서, 보조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고 종결된 사건이 다시 수사되었으며 다른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름 중 다수가 사망한 사람의 것이었지만 진행 중인 사건도 몇몇 발견되었습니다. 생존자와 그 후손들은 새로운 절차, 법원 소환장, 다큐멘터리 검토를 망각에 맞선 작은 승리로 여겼습니다. 최근의 재판은 독일과 전 세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 수년이 지난 90대 이상의 허약하고 때로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기소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재판은 순전히 상징적이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벌려놓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열렬히 옹호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의 시련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을 넘어 판단하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하며 과거의 잔혹한 무게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이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 경비원 재판에서 한 독일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재판들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행위입니다. 책임자들이 모두 잡힌 것은 아니다. 악명 높은 헤로타와 같은 일부 여성들은 나치화 과정을 피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민간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내부 기록에 따르면 가장 잔인한 간수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헤로타는 제3제국의 몰락 이후 혼란스러운 몇 달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는 독일 시골 지역에서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눈에 띄지 않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로타와 다른 도망자들의 이야기는 인간 정의의 한계를 씁쓸하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정의가 실패하더라도 기억은 지속됩니다. 수용소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들의 증언, 문서, 악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마가드의 재판 동안 슈투트호프 생존자 중 소수인 생존자 중 한 명이자 90대의 노인인 푸르히너는 수십 년 동안 범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요약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망각에 대한 기억의 최종 승리일 것입니다. 슈투트호프와 그 수호자들의 교훈. 슈투트호프 사건과 그 경비원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는 나치 정권의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문서화된 범죄 외에도 역사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역사적 도덕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슈투트호프는 독일 국외에 건설된 최초의 강제 수용소였으며
나치의 대량 학살 조직이 점령지까지 확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운영되는 동안 이 수용소는 구금시설에서 학살 수용소로 바뀌었고 소위 최종 해결책을 시행하려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1945년 5월에 해방되었지만 그 공포의 여파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후의 재판, 생존자 증언, 기록 보관소 조사 결과를 통해 저질러진 범죄의 규모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전후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는데 많은 가해자가 수십 년 동안 처벌을 피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은 슈투트호프에서 회수된 문서 중에 수용소를 감독했던 나치 관리의 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수감자들을 이름 없는 숫자로 지칭하고 가스실을 기술적 해결책으로 묘사하면서 정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희생자들을 비인간화하고 대량 학살을 관료적 과정으로 바꾸었는지 강조했습니다. 슈투트호프 범죄의 여성 경비원이 개입한 사건은 학계와 역사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 여성, 즉 대부분이 독일 여성연맹을 통해 모집된 젊은 여성들은 수감자에 대한 고문, 처형,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전통적인 성적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나치 이념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6년 재판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은 경비원들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또한 개인의 책임과 세뇌를 통해 일반인을 대량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UA 파라디스 재판에서 녹음된 한 인용문은 이러한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와 그 경비병들에 대한 연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행된 잔혹 행위는 이념체계가 어떻게 기관을 부패시키고 폭력을 정상화하고 집단 전체를 비인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적 기억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사건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존자의 증언, 문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슈투트호프의 보존을 담당한 폴란드 역사가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들판의 모든 돌멩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또한 우리에게 몇 가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과 최근 발견 사항을 남겨두었습니다. 2020년에 고고학자 팀은 수용소 근처에서 수감자들의 개인 소지품인 편지, 사진, 작은 유물 등이 들어있는 지하 저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희생자들의 삶과 희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통계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슈투트호프에서 강제 노동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기록한 문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전시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직접 또는 후속 소송에서 기소되었지만 일부가 법의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은 전환기에 법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은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 그림자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책임자 중 일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이 겪은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자와 집단 기억 모두에 감정적, 신체적 상처가 남습니다. 2018년 슈투트호프 생존자 중 한 명은 전직 수용소 비서의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슈투트호프의 역사는 죽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잔혹함이 드러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수호자들의 잔혹함은 미래 세대에게 증오와 편협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 기념물, 교육 프로그램은 나치 범죄에 대한 기억을 계속 살려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의 역사, 유적지 방문이나 기록 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사회가 극단주의 이념의 부상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잔혹 행위를 되돌아보며 기억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여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의 행진, 공포의 마지막 날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나치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강제수용소는 더욱 깊은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소위 죽음의 행진은 다음과 같은 시도로 실행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대피시키고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고 연합군이 수감자들을 해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4년 후반부터 1945년 초반까지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1944년 9월 소련군이 발트해에 접근하자 나치는 슈투트호프의 일부 지역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년간의 영양실조와 강제 노역으로 약해진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끌려나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마일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진은 더욱 깊은 고통으로의 추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조건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수감자들은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 걸었습니다. 탈진이나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경비원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남성 T로 확인된 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걸었다. 발에서는 피가 나고 온몸은 추위에 떨었다. 쓰러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직 총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리 중 일부는 멈춰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지 고민했다. 기후 조건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44년 겨울에는 발트해 지역의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적절한 신발도 신지 않은 수감자들은 끊임없이 추위에 노출되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러한 행진 동안 여성 경비원들은 수감자를 감시하고 처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 사용 훈련을 받고 이념적 세뇌를 받은 아우프세 헤린네는 남성 경비원과 함께 집단을 감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것으로 악명 높았으며 채찍과 소총을 이용해 행렬을 통제했습니다. 폴란드 생존자인 사라 비아의 증언은 이들 경비원 중 한 명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기억나. 우리가 빨리 걷지 않으면 때리려고 했어. 한 번은 아이를 안고 땅에 쓰러진 어머니를 그 여자가 쏘는 걸 봤는데 그 여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였어. 제니 완다 바르크만은 슈투트호프 행진 중 가장 잔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죄수들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1946년 재판 후 보고서에는 바르크만이 걸을 수 없는 수감자를 선발하여 그 자리에서 처형하도록 판결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 독일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행진 중에 나치가 사용했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통과하도록 행진 경로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몇 년 후 한 독일 농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침묵은 총소리와 비명소리만이 깼죠. 2018년에 발견된 또 다른 사실은 여성 경비원들이
행진 중에 통제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추가 휴가와 압수된 수감자의 재산에 대한 접근권 등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잔혹 행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수천 명의 수감자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설명은 굶주림, 추위, 체계적인 폭력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알려지지 않은 수감자의 일기 일부에서 끔찍한 통찰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걷는다. 죽은 자를 애도할 시간도 없고 산자를 도울 힘도 없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멈추는 것은 곧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행진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생존자들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고 동료들이 쓰러져 처형당하는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슈투트호프가 마침내 해방되었을 때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여전히 행진 중이거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소련군은 사실상 버려진 캠프를 발견했고 행군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죽음의 행진은 홀로코스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러한 강제 철수에는 본질적으로 잔혹한 면이 있지만 나치 정권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념을 영구화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공포의 기억, 슈투트호프 발트해 연안의 지옥. 원래는 구금시설로 설립된 슈투트호프는 수천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가 비인도적인 환경, 강제 노역, 대량 처형에 직면한 죽음의 수용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슈투트호프를 다른 수용소와 차별화하는 것은 여성 경비원의 역할이다. 독일 여성연맹에서 모집된 이 젊은 여성들 중 다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며 냉혹한 방식으로 학대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행동과 수용소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악의 평범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는 독일 국경 바깥에 세워진 최초의 강제 수용소였으며 가장 늦게 해방된 수용소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지식인 엘리트를 수용하는 구금시설로 구상된 슈투트호프는 곧 제3제국의 대량 학살기관의 핵심 부분으로 변모했습니다. 원래 수백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슈투트호프는 빠르게 규모와 수용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이 수용소는 가스실, 화장터, 그리고 광대한 하위 수용소 네트워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슈투트호프가 수천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소련인, 다른 국적의 전쟁 포로를 체계적으로 학살한 학살 수용소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슈투트호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6만 5천 명, 즉 절반 이상이 살아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 질병, 잔혹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은 나치가 조직한 대량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의 삶은 육체와 정신을 모두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전면적인 비인간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소지품을 빼앗기고 번호가 지정되었으며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줄무늬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배고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배급량은 오래된 빵 한 조각과 영양소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묽은 숲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하거나 농업 작업을 하는 등 힘든 환경에서 장시간 일했습니다. 너무 약해진 사람은 제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45년에 수집된 생존자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해골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군분투였습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마저도 앗아갔습니다. 발트해 지역의 겨울 추위는 수감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부적절한 옷과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거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942년 슈투트호프 구조 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9세 헤린넨입니다. 또는 여성 경비원. 종종 독일 여성 연맹 BDM에서 모집된 이 젊은 여성들은 수감자들을 감독하고 수용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가 적었지만 이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 경비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우프세 헤린넨 그들은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았고 처벌과 처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잔인하다는 평판을 얻었고 잔혹한 방법을 사용해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매력적인 외모와 무자비한 태도로 유명한 제니완다 바르크만이 있었는데 그녀는 웃는 얼굴로 자주 죄수들을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여성 경비원들은 또한 수용소 내 공장과 작업장에서 수감자들의 작업을 감독했으며 채찍과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사소한 실수에도 신체적 처벌을 내렸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 그녀의 존재는 여성을 연민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에 도전했으며 나치 이념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조차 타락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투트호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944년 붉은 군대가 진군하자 나치는 슈투트호프에서 저지른 범죄의 모든 증거를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처형은 수용소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수감자들은 소위 죽음의 행진을 통해 다른 수용소나 독일 내륙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독일 여성 동맹, 나치즘의 가장 잔인한 여성들. 나치 독일에서는 이념적 세뇌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히틀러 청소년단에 해당하는 여성 단체인 독일 여성 동맹 BDM과 같은 조직에 대거 모집되었습니다. 정권은 BDM을 통해 이러한 청소년 소녀들에게 나치 이념을 주입하여 많은 소녀들이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 등의 직책을 포함하여 억압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런 세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932년에 설립된 BDM은 젊은 독일 여성을 제국의 미래 어머니이자 제3제국의 수호자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4세부터 엄격한 이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종적, 순수성, 국가를 위한 희생, 총통에 대한 절대 복종이라는 원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BDM 활동은 사교 모임이나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종생물학에 대한 수업과 독일을 적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수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생존자인 잉그리드 H는 수십 년 후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13살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독일의 위대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젊은 여성 중 다수가 공장, 병원 또는 최전선의 보조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용소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자 몇몇은 경비원으로 정원되었다. 에우프세린이 되기 위한 훈련 여기에는 무기 사용, 감시 전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사들은 수감자들이 제국의 적이며 연민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들 여성 중 다수가 이념적 이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옷, 다른 민간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특권 등 물질적 이유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치 선전이 어웁세 헤린넨을 묘사했지만 국가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로서 그들의 동기는
다양했다는 것이 이후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깊이 세뇌된 사람들 중에는 나치의 대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직책을 사회적 진보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제니 완다 바르크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 가장 유명한 경비원 중 한 명인 바르크만은 15C BDM에 입대했고 22세에는 이미 아우프세린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당시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에 극도로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치를 얻기도 했습니다. 1946년 재판에서 한 증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에 머리 스타일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명인이고 경비병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듯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젊은이들을 대량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과정은 나치즘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 집단 희생의 미화는 교육과 선전을 통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기록 보관소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경비원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는 경비원들에게 규율을 유지하고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연민은 약함의 표시이며 그들의 의무는 무자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나치 당국은 이전에 BDM 경험이 없는 여성들까지 모집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들은 덜 세뇌되었지만 동료들이 특징으로 삼는 잔혹한 관행을 금세 받아들였다. 이러한 경비원 중 하나인 UA 파라디스는 특히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불가능한 작업을 강요하는 게임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패할 경우 매질이나 처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재판 중에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피를 얼어붙게 하는 독특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슈투트호프 경비병들의 이야기는 매우 불안한데 이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젊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들이 억압과 죽음의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악의 본질과 이념이 연민과 배려를 대표해야 할 사람들조차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슈투트호프의 가장 어린 경비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자베스 베커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24년에 태어난 베커는 10대에 BDM에 가입했고 20세 슈투트호프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대에 가담하는 것을 꺼렸지만 그녀는 곧 수용소의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당시 그는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BDM에서 강제 수용소로 간 이 여성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괴물은 아니었지만 나치의 대량 학살 기계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젊은 여성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의 변신은 세뇌와 선전이 어떻게 가장 평범한 사람들조차 비인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